크아, 이 끈질긴 놈 제법이구나. 어디 이 다리도 한번 걸어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문경세제의 깊은 산중, 괴물에 거친 숨소리가 섞인 표효가 밤 공기를 찢어 밟길 듯 울려 퍼졌고, 썩은 곰팡내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무꾼 칠성은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었다. 칠성의 허리춤을 움켜쥔 놈의 소나기 힘은 마치 천년 묵은 고목의 뿌리가 조여오는 듯하여 갈비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는데, 놈의 정체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바로 이 산의 주인인 도깨비였기에 칠성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허공에 둥둥 떠서 기괴한 춤을 추며 그들의 사투를 비추고 있었고, 칠성은 놈의 털북숭이 다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거친 흙바닥에 발을 깊이 박아 넣었다. 놈은 외다리였으나 그 힘이 장사라 칠성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으니 발밑에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와 오금이 저려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집에 굶고 있는 어미와 아내가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칠성은 이가 갈릴 정도의 악발이 근성으로 놈의 삿발을 더욱 세게 틀어주며 마음속으로 절규하였는데, 순간 어릴 적 동네 노인들이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도깨비란 놈들은 왼쪽 다리가 약하거나 혹은 다리를 걸면 꼼짝 못하고 넘어진다는 그 흐릿한 기억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처럼 떠오른 것이다. 놈이 다시금 칠성을 들어맺히려 힘을 주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은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낮추고는 놈의 성한 오른쪽 다리가 아닌 허공에 떠있는 듯한 왼쪽 다리 쪽으로 체중을 실어 놈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기습적인 안다리를 걸었다. 이 녀석이 하는 당황한 외침과 함께 거대한 몸뚱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어 놈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하더니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도깨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자로 뻗어버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칠성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자신의 승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쓰러진 도깨비를 바라보았는데, 놈은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도 순순히 패배를 인정한다는 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내 놈이 이겼다. 이겼어. 내 수백 년을 이 산에서 살았지만 너처럼 독한 놈은 처음 보누나. 도깨비는 털이 북실북실한 손을 품 안으로 집어넣더니 꼬질꼬질하고 낡아빠진 마치 헌헝겊 조각을 기워 만든 듯한 볼품없는 감투 하나를 꺼내어 칠성에게 툭 던져주었다. 자, 받아라. 내 너의 끈기가 가상하여 주는 상이니라. 이것은 겉보기엔 거지 발사계 같아도 아주 신통한 물건이지. 이것을 머리에 쓰면 내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 귀신도 못 알아보게 될 게다. 칠성은 얼떨결에 그 감투를 받아들었으나 도깨비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놈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푸른 도깨비불과 함께 도깨비의 형상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의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고, 칠성은 손에 쥐어진 낡은 감투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온몸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손에 묻은 흙투성이의 흔적들은 지난밤의 사투가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기에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감투를 주섬주섬 챙겨 하산을 서둘렀다. 사실 칠성이 이 깊은 밤 위험천만한 산에 올랐던 까닭은 며칠째 쌀독이 바닥나 풀뿌리로 연명하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무엇이라도 잡아볼 요량이었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칠성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고, 찬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만이 그의 가난을 비웃듯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깨비가 준 감투를 꺼내어 보았는데, 설마 하는 마음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낡은 물건을 머리에 푹 눌렀었다. 감투를 머리에 쓰는 순간 기이한 한기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하게 흐르더니 칠성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미묘하게 일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혹여나 안에 있는 아내가 자신을 볼까봐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는데 마루에 걸터앉아 다 떨어진 옷을 깁고 있던 아내는 칠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음에도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바느질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칠성은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으나 짐짓 태연한 척 아내의 눈앞에서 손을 휘휘 저어보았고 심지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어 보았지만 아내는 마치 허공을 응시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어머니 약값은 어찌 마련한담. 서방님은 산에 가서 소식도 없고. 아내의 혼잣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자 칠성은 그제야 도깨비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요술이 아니라 가난과 멸시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칠성은 황급히 감투를 벗어 품에 감추고는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척 연기를 하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아내는 남편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밤새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 게요? 걱정되어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타박에도 칠성은 그저 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신비한 감투를 이용해 어떻게 배를 채우고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산에서 겪은 기이한 일은 숨긴 채 그저 길을 잃어 늦었다고 둘러대며 방으로 들어갔으나 그의 눈동자는 욕망과 호기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 누워 쿨럭거리는 노모의 마른 등과 텅 빈 쌀독을 번갈아 바라보던 칠성은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정직하게 나무를 해다 팔아서는 평생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 하늘이 내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 생각한 그는 밤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늑대처럼 기다렸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칠성은 다시 감투를 꺼내들고 집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단한 나무꾼의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사냥꾼의 은밀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네 기와집 담장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감투를 머리에 썼고 순식간에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선 칠성은 곳간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는데 하인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도 누구 하나 그를 제지하거나 바라보는 이가 없었다. 그는 대청마루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며 침을 꼴깍 삼켰고 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공중으로 떠오른 닭다리가 순식간에 허공에서 뜯겨나가 살점이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으나 술에 취한 최 부자와 하인들은 그저 바람이 불었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칠성은 품 한가득 떡과 고기를 훔쳐 집으로 돌아왔고 영문을 몰라 휘둥그레진 아내와 어머니에게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거짓말을 하고는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포식을 즐겼다.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칠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묘한 쾌감에 젖어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배부름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월감과 일탈의 짜릿함이었다. 그는 감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것만 있으면 나무를 하러 갈 필요도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구나. 하지만 칠성은 미처 알지 못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가는 법이며 분수에 맞지 않는 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도깨비가 쥐어준 그 낡은 감투에는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서려 있음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물건이 없어졌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들려왔고 칠성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감투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미줄이 쳐져 있던 칠성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이제 매일같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라 담장을 넘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개벽할 노릇이었다. 칠성은 밤마다 도깨비 감투를 눌러쓰고 마을로 내려가 부잣집 곳간이나 장터의 좌판을 제 집 드나들듯 휩쓸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에 손을 벌벌 떨며 주먹밥 한 덩이를 겨우 집어들었던 그였으나 이제는 제법 대담해져 비단 옷감이며 귀한 약재까지 슬쩍 해오기에 이르렀다. 방 안에서는 병색이 완연하던 노모가 아들이 구해온 산삼 달인물을 마시고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바가지 긁던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으나 정작 가장인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 감투를 품속 깊이 숨기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는데 이는 제 손에 들어온 이 기이한 행운이 언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번 맛본 달콤한 과실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하여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새도 없이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충혈된 눈을 번뜩이는 야행성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기괴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으니 대낮에 멀쩡히 놓여있던 물건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거나 밤새 곳간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곡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이 원한 맺힌 귀신의 소행이라며 굿을 한 해 만에 수군거렸지만 마을의 제일 가는 유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눈초리로 마을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다가 유독 최근 들어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칠성을 주시하게 되었다.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던 나무꾼 놈이 갑자기 무슨 수를 썼기에 저리도 풍족해졌단 말인가.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저 칠성놈의 뒤를 밟아라. 놈이 똥을 싸는지 오줌을 싸는지 숨쉬는 소리까지 낱낱이 내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칠성의 집 주위를 맴돌며 감시의 눈길을 번득였고 칠성은 자신의 등 뒤로 조여오는 사냥꾼의 올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감투를 매만지며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감투를 쓰고 장터 국밥집에서 몰래 고기를 훔쳐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투명해진 자신의 몸을 믿고 흥얼거리며 집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마침 칠성의 동태를 살피러 왔던 최 부자와 마당에서 딱 마주치고야 말았다. 최 부자는 아무도 없는 허공에서 대문이 저절로 삐그덕 열리고 흙바닥에 발자국이 꾹꾹 찍히며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최 부자는 이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향하는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칠성이 안방문 앞에서 감투를 벗는 순간 허공에서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쑥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본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저놈이 요망한 술법을 부리는 게로구나. 내 저것을 기필코 손에 넣고야 말리라. 최 부자의 입가에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즉시 장정들을 대동하여 칠성의 집을 덮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마당에 나왔을 때 그의 집은 이미 최 부자가 이끄는 험상 깨진 사내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나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최 부자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 오금이 저려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관아의 물건을 훔치고 마을 사람들을 홀리는 요괴라는 소문이 파다하여 내 직접 확인하러 왔느니라.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당장 관아로 넘겨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최 부자의 호통은 마치 천둥소리와 같아 칠성의 고막을 때렸고 겁에 질린 칠성의 노모와 아내는 부들부들 떨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나리,
우리 칠성이는 법 없이도 살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최 부자는 가차없이 노모를 발로 차버리며 칠성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잔말 말고 내 놈이 어제 썼던 그 물건. 그래, 머리에 쓰면 귀신처럼 사라지는 그 요물을 당장 내놓아라. 칠성은 심장이 불을 듯한 공포 속에서도 감투만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발뺌했다. 날이 당치도 않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런 요술을 부리겠습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확신을 가진 최 부자에게 통할리 만무했고 최 부자는 칠성을 멍석말이하여 몽둥이질을 시작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칠성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고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이놈이 매가 약이로구나.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최 부자의 도끼 어린 명령에 하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몽둥이를 휘둘렀고 피투성이가 된 칠성은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먹이며 품속에 감춰두었던 낡은 감투를 꺼내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칠성의 떨리는 손에서 감투를 낚아챈 최 부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헝겊 조각을 보며 코를 찡그렸으나 이내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것을 머리에 써보았다. 순간 최 부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숨을 멈췄다. 하하하, 보이느냐? 내 모습이 보이느냐? 허공에서 최 부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그의 형체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최 부자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하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칠성의 아내를 희롱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이제 천하가 내 발 아래 있구나. 칠성이 내 놈 따위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나 최진사에게 내린 선물이니라. 다시 감투를 벗고 모습을 드러낸 최 부자는 칠성을 비웃으며 감투를 자신의 비단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칠성은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했으나 힘없는 나무꾼의 절규는 권력과 재물을 쥔 자의 탐욕 앞에서 그저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최 부자는 다시는 이 일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만약 헛소문을 퍼뜨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 라는 섬뜩한 협박을 남기고 유유히 대문을 빠져나갔다. 최 부자가 떠난 뒤 난장판이 된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칠성은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도깨비가 주었던 기적 같은 선물은 이제 재앙의 씨앗이 되어 그의 손을 떠났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몸과 짓밟힌 자존심뿐이었다. 아내는 칠성의 상처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노모는 가슴을 치며 신세를 한탄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차라리 그 감투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탄식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깟 감투 하나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영혼마저 팔아넘길 뻔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손에 들어간 감투가 불러올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이다.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비록 힘은 없지만 꾀를 내어 반드시 저 악당을 응징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겠노라고.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다. 혹시나 도깨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으나 칠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깨비님,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하지만 저 악한 최 부자가 감투를 이용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부디 지혜를 주십시오. 칠성은 씨름을 했던 그 장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뿐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기묘한 생각을 떠올렸다. 도깨비는 팥죽과 말피를 싫어한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사항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그래, 힘으로 안 된다면 도깨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최 부자가 훔쳐간 것은 도깨비의 물건이니 도깨비가 싫어하는 것으로 대적하면 필시 무슨 사단이 날 것이다. 칠성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한편 감투를 손에 넣은 최 부자는 밤마다 그것을 쓰고 기방을 드나들거나 경쟁자들의 비밀 문서를 훔쳐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우쭐거렸고 그의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재물을 잃고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에 빠져들었고 평화롭던 고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다. 관아에서는 귀신의 소행이라며 제사를 지내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진짜 범인인 최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를 잡고 낄낄거릴 뿐이었다. 어리석은 것들,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라니. 최 부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수록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 또한 그만큼 길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제 곧 칠성의 반격이, 그리고 진짜 도깨비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자, 이게 뭐야? 내 비녀. 내 옥비녀가 날아간다. 장터 한복판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자 평온하던 시장통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와중에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엽전 꾸러미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르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포목점 주인은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고 지나가던 아낙네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치마폭을 들추거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는 수모를 겪으며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달아나기 바빴다. 귀신이다! 대낮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외침이 메아리치는데 그 소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허공만이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으니 이는 바로 도깨비 감투를 쓰고 투명 인간이 된 최 부자의 악취미적인 장난질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를 즐기며 마치 저승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는데 관아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출동하여 허공을 향해 헛방망이질을 해대도 그를 잡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최 부자는 포졸들의 바지를 벗기거나 갓을 낚아채 지붕 위로 던져버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며 자신의 권능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최 부자의 악행은 더욱 대담하고 은밀해졌는데 그는 남의 집 안방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귀중품을 훔쳐나오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원한이 있는 사람의 자는 얼굴에 먹물을 칠하거나 수염을 깎아버리는 등 인면수심의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마을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잠식되어 해가 지기도 전에 모든 집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는 죽음의 고을로 변해버렸다. 최 부자는 자신의 기와집 사랑방에서 훔쳐온 재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희열을 느꼈는데 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깟 총구석의 재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더 큰 것, 더 짜릿한 것이 필요해.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고 그의 시선은 마을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관아의 창고, 바로 나라님께 바칠 쇠곡과 진상품이 보관된 국고를 향해 번뜩였다. 감투의 힘에 취해 이성을 잃은 최 부자는 이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역천의 행위였다. 한편 칠성은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붉은 밭 한 대와 시장 정육점에서 구하기 힘든 말, 피한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멍석말이 당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분노와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감투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나 나로 인해 저 악귀 같은 최 부자의 손에 들어가 온 마을이 도탄에 빠졌으니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내가 맺은 매듭은 내가 풀어야 한다. 칠성은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내려 애썼다. 도깨비란 놈들은 씨름을 좋아하고 메밀묵을 즐기지만 붉은색과 피냄새,
특히 말의 피와 붉은 팥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 부자가 쓰고 있는 감투가 도깨비의 물건이라면 응당 그 물건 또한 도깨비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터였다. 칠성은 맷돌을 돌려 팥을 갈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힘으로는 최 부자의 돈과 권력을 이길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오직 놈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칠성은 아내에게 부탁하여 팥죽을 쓰게 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진동하는지 집안 가득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여보, 이 귀한 팥으로 죽을 쏘 어쩌시려고요? 우리가 먹기에도 아까운 것을. 아내의 물음에 칠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저 탐욕스러운 귀신을 잡을 덫이요. 부디 아무 말 말고 정성껏 쏘어주시오. 칠성은 밤새 팥죽을 쓰고 말피를 준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소문에 의하면 관아의 사또가 마을의 변괴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 뒤 큰 구판을 벌이고 성대한 잔치를 연다고 하였다. 식탐이 많고 남을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최 부자의 성정상 그 잔치판을 그냥 지나칠 리 만무했다. 분명 감투를 쓰고 나타나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훔쳐먹거나 구슬하는 무당을 괴롭히며 난장판을 만들 것이 뻔했다. 칠성은 바로 그날 그 순간이 놈을 잡을 유일한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품에 넣고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관아의 뒷문으로 향했다. 관아의 주방에서 일하는 늙은 참모는 칠성의 먼 친척 벌되는 아주머니였는데 칠성은 그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아주머니, 이번 잔치 때 제가 장작 패는 일이라도 거들게 해주십시오. 품겟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참모는 칠성의 뜬금없는 부탁에 의아했으나 워낙 성실했던 그를 알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칠성은 잔치가 열리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그는 틈틈이 주방을 오가며 준비해온 팥죽 단지를 붓두막 밑에 숨겨두었고 말피가 든 호리병은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관아 안팎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칠성의 눈은 오직 단 한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음식이 가장 풍성하게 차려질 대청마루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 부자가 반드시 가장 상석, 즉 사또의 밥상을 노릴 것이라 예견했다. 오만방자한 최 부자에게 사또의 밥그릇을 뺏는 것만큼 짜릿한 유인은 없을 테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마을 곳곳에 옷에 깃발이 나부끼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구판이 시작되었다. 무당은 작두를 타며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하며 주문을 외웠고 사또와 이방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칠성은 미세하게 일렁이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고 제사상 위에 올려둔 떡 접시가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왔구나, 놈이 왔어.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보이지 않는 최 부자는 이미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와 무당의 흉내를 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사또의 수염을 몰래 잡아당기며 희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으나 구석진 곳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칠성의 매서운 눈빛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감투 속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묘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어디 보자.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훔쳐 먹어볼까. 저 멍청한 사또놈이 마시려는 술잔을 낚아채서 바닥에 패대기 쳐주마. 그는 살금살금 사또가 앉은 상석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탐욕에 찌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만 갔다. 바로 그때 칠성이 장작을 나르는 척하며 대청마루 아래로 접근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칠성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최 부자가 사또의 술상에 손을 뻗는 그 결정적인 순간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양의 기운이
가득한 팥죽을 뿌려 놈의 은신을 깨뜨려야 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칠성은 자신이 겪게 될 보복보다도 영영이 마을에서 악을 몰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팥죽 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사또가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술잔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으악, 귀신이다. 좌중이 술렁거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투명한 상태로 술잔을 기울여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다. 술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때다. 칠성은 속으로 외치며 품에 숨겨둔 말피를 손가락에 묻혀 제사상 모서리에 잽싸게 튕겼다. 아주 작은 핏방울이었지만 도깨비 감투에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그는 애구머니나 발이 미끄러졌네 하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뜨거운 팥죽 바가지를 허공에 떠있는 술잔 쪽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다. 붉은 팥죽이 돌아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 뿌려졌고 순간 뜨거워 아 뜨거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팥죽을 뒤집어 쓴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붉은 진흙 괴물과도 같은 형상이었다. 팥죽이 묻은 곳만 형체가 드러나고 나머지는 투명한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부자는 갑작스러운 뜨거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렸는데 팥죽이 닿은 감투의 표면에서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감투의 마법이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과 피의 기운에 의해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다.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저기 보십시오.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팥죽을 뒤집어 쓴 저자가 바로 도적입니다. 칠성의 외침에 멍하니 있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기괴한 형체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팥죽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 감투가 조여오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보이지 않는 권력 뒤에 숨어 온갖 폐악을 부리던 자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 뜨거! 이게 뭐야? 내 눈, 내 얼굴! 붉은 팥죽을 뒤집어 쓴 기괴한 형체는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마당을 뒹굴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서 막 기어나온 야차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칠성이 던진 팥죽은 정확히 최 부자의 안면을 강타했고 도깨비 감투의 요력이 팥의 붉은 기운과 상극을 일으키며 치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투명하던 공기 중에 팥죽이 묻은 부분만이 붉게 떠다니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광경은 귀신을 잡으려다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마주한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사또는 놀라 자빠진 채 여봐라. 저것을 당장 포박하라. 아니 물을 뿌려라. 하며 횡설수설 명령을 내렸고 포졸들은 창을 겨누면서도 뒷걸음질치며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 부자는 눈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와중에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주로를 찾으려 허우적거렸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콱광 하는 천둥소리가 관아의 기와 지붕을 뒤흔들었다. 감히 어떤 놈이 내 물건에 부정을 타게 하느냐. 사람들의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우렁찬 호통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자 마당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을 울리고 땅을 가르는 태고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린 진짜 도깨비의 분노였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는데 먹구름 사이로 시퍼런 도깨비불 2개가 이글거리며 최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최 부자가 쓴 감투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이제 푸른 불꽃으로 변하여 그의 머리를 휘감기 시작했고 감투는 벗겨지기는커녕 마치 뜨거운 쇠가죽처럼 그의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조여오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머리가 깨질 것 같소. 이거 좀 벗겨주시오. 최 부자의 처절한 비명은
이미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려왔다. 도깨비는 자신의 선물이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것에 격분하여 단순한 회수가 아닌 징벌을 내리고자 했다. 팥죽과 말피가 묻은 감투는 이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의 형틀이 되었다. 푸른 불꽃은 최 부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몽땅 태워버렸고 감투가 닿았던 피부는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길 속에서 감투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최 부자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팥죽 범벅이 된 채 콧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리고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최 부자의 것이 분명했다. 아니, 저 얼굴은 최진사 나리가 아니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다. 최 부자, 자네가 왜 거기서, 아니 그 꼴로. 설마 지금까지의 그 변괴가 모두 자네 소행이었단 말인가? 최 부자는 드러난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옷소매로 필사적으로 가렸으나 품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비단 주머니가 터지며 옥비녀, 금가락지, 훔친 문서들, 그리고 칠성의 집에서 가져간 은수저까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것들은 모두 최근 마을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된 작물들이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점잖은 척 인자한 척하던 마을의 유지가 사실은 밤마다 귀신 행세를 하며 이웃의 고열을 빨아먹던 도적이었다니. 배신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저놈을 잡아라. 내 옥비녀를 훔쳐간 도둑놈이다. 내 쌀가마니도 저놈이 훔쳐간 게 분명해. 성난 군중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달려들 기세였고 포졸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최 부자를 덮쳐 억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최 부자는 포승줄에 묶여 무릎이 꿇린 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도깨비님. 제발 이 감투 좀 벗겨주십시오.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떠있던 푸른 눈동자는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다. 칠성은 군중의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저 감투가 자신의 손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 달콤한 유혹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교차하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자신이 계속 감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언젠가는 자신 또한 저 흉측한 몰골로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돌팔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깨비의 선물은 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시험되었던 것이다. 칠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동시에 악인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인과응보의 현장을 목격하며 전율했다. 사또는 형틀에 묶인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이놈, 명색이 양반이라는 자가 요사스러운 물건에 눈이 멀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법을 유린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느니라. 내 놈이 훔친 물건이 산더미 같고 내 놈 때문에 놀라 병을 얻은 백성이 한둘이 아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한양에 장계를 올려 엄벌을 청할 것이다. 최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려 했으나 이미 타버린 입술과 혀가 굳어 제대로 된 말을 뱉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타담한 감투 조각이 눌러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죄인에게 씌우는 낙인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도깨비 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번쩍이더니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졌고 동시에 최 부자의 머리에서 타오르던 불길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수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최 부자가 관아 옥사로 끌려가자 사람들은 칠성을 애워싸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칠성이가 해냈다. 칠성이가 귀신을 잡고 최 부자의 정체를 밝혔다. 누군가 외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죗값을 치르려 했을 뿐입니다. 그 감투, 사실은 제가 산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제 욕심이 화를 불렀고 결국 마을 분들에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성은 사또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처음 감투를 얻게 된 경위부터 잠깐의 욕심으로 도둑질을 했던 일, 그리고 최 부자에게 감투를 빼앗긴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군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사또는 칠성의 진심 어린 참회와 목숨을 걸고 최 부자를 막아낸 공로를 참작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죄가 가볍지는 않으나 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기지를 발휘하여 더 큰 재앙을 막았으니 그 공이 죄를 덮고도 남는다. 또한 너는 최 부자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악랄한 짓을 계속하지 않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나섰으니 내 너를 용서하노라. 사또의 판결에 사람들은 다시금 환호했고 칠성의 노모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칠성을 부둥켜 안았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이마를 두섰다.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탐욕의 무게, 거짓된 삶의 무게를 벗어던졌다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요행을 바라지 않으리라.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삶을 살리라 뼈저리게 다짐했다. 그날 밤 옥사에 갇힌 최 부자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감투가 녹아붙은 머리는 욱신거렸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잃어버린 재물과 명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반면 칠성의 집은 비록 가난하고 허름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으로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칠성은 아내가 끓여준 슴슴한 시래기죽을 먹으며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고 느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문경세제 산자락에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을 도깨비의 웃음소리인 듯 시원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요, 비움의 끝은 평안이라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확인하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병들게 했던 요사스러운 기운은 최 부자의 몰락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나갔으니 마을 곳곳에서는 그동안 눌려왔던 숨통이 트이는 듯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관아의 마당에는 최 부자의 집에서 압수해온 곡식과 비단,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또는 장부를 대조하며 주인 잃은 물건들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옥비녀는 김서방네 것이렸다? 여기 이 쌀가마니는 박노인네 것이고 자신의 물건을 되찾은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또와 칠성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 고마움을 표시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며 모은 최 부자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으니 그 허망함이야말로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최 부자는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국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옥수레에 실려 마을을 떠나던 날 최 부자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머리에는 녹아내린 감투의 흔적이 흉터처럼 남아 평생 지울 수 없는 도둑의 낙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혀를 차며 동정 섞인 비난을 보냈다. 쳇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구만. 칠성은 군중 틈에 서서 멀어져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이 그때 멈추지 않았더라면, 만약 도깨비의 심판이 최 부자가 아닌 자신에게 먼저 내려졌더라면 저 수레 위에 묶여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을 것이다. 칠성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어깨를 감싸준 아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투를 쓰고 세상을 속이며 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며칠 후 칠성은 이른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게와 도끼, 그리고 투박한 질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는데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깃털처럼 가벼웠다.
칠성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 문제의 씨름판이 벌어졌던, 그리고 도깨비를 처음 만났던 산 중턱의 공터였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질그릇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정성껏 뗀 메밀묵 한 덩이와 막걸리 한 사발이 들어있었다. 칠성은 그것을 바위 위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큰 절을 올렸다. 도깨비님, 당신이 주신 선물은 제게 과분한 시험이었습니다. 제 어리석음 탓에 귀한 물건을 망가뜨리고 소란을 피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감투는 사라졌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산바람이 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칠성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칠성은 묵묵히 엎드려 있었는데 어디선가 껄껄껄, 그래, 이제야 내 놈 눈빛이 사람다워졌구나 하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다. 칠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바위 위에 놓아둔 메밀묵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빈 그릇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도깨비가 그의 사과를, 그리고 그의 새로운 다짐을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요행은 없다. 신비한 힘에 기대어 팔자를 고치려던 헛된 꿈은 산바람에 날려보내고 그는 다시 땀 흘려 일하는 나무꾼 칠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도끼를 들어 굵은 참나무를 내리찍었다. 쩍쩍 맑고 경쾌한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숲을 깨우며 울려 퍼졌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다. 칠성의 집 마당에는 붉은 고추가 널려 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다. 칠성은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올라질 좋은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의로운 칠성이 나무라며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그의 나무를 사주었다. 사또가 내린 포상금으로 빚을 갚고 작은 밭대기 하나를 장만한 덕분에 노모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고생의 그늘이 걷히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비록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배 터지게 먹는 삶은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보리밥을 먹으며 나누는 웃음소리는 그 어떤 천금보다 값진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칠성은 뱃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와 아내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문창호지 너머로 은은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칠성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손, 흙대가 낀 손톱, 감투를 썼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아름다운 손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감투를 썼을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 모습이 사라지니 양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 괴물이 되어갔지. 진정한 행복은 모습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내 모습을 드러내고 땀 흘려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찐 고구마를 내밀었다. 여보, 출출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받아든 칠성은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며 사오. 아내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칠성의 옆에 앉았다.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이 마음을 다잡아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요즘 꿈만 같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렸다. 밤바람이 찼지만 그들의 마음은 훈훈하기만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칠성의 일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보이지 않는 감투는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양심의 감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고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성실함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훗날 칠성은 마을의 촌장이 되어 덕망 높은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천수를 누렸다고 한다. 그가 죽던 날 문경세제 산자락에서는 슬픈 바람 소리 대신
마치 축복을 내리듯 오색무지개가 피어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고 신비한 힘이 존재할지 모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정직한 땀방울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 옛날 도깨비와 씨름하던 나무꾼 칠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감투를 벗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 아닐까.